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G7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늘 새벽 1시께에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G7 얘기 마무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박 4일 일정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네. 총 9개국 정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EU 포함해가지고 유엔 수장까지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1박 4일이니까 하루밖에 사실상은 일정이 없었는데 이제 10개국의 사실상의 수장을 만났으니까 굉장히 일정을 좀 빠듯하게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순봉 기자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어떤 거 꼽고 싶으세요? 저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한 게 인상적이었고 그중에서도 대통령실 표현을 보니까 한일 셔틀 외교 재개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 이 표현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그 정상들과의 통화 순서 같은 것들도 꽤 주목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일본, 중국 이 순서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순서로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실용 외교를 보여주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는 또 다르게 간다라는 거고요. 셔틀 외교라는 표현을 뭐 이전에도 있었던 표현이긴 하지만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것도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성과로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가되 윤석열 정부와도 완전히 또 그렇게 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완전 윤석열 정부가 했던 이유만으로 안 하진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즉 국익에 도움이 되면은 일본하고도 가깝게 지낼 수 있다, 이런 이 메시지를 낸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지점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윤석열 정부의 셔틀 외교를 복원할 때 물의 반을 뭐 우리가 담고 일본이 마지막 반을 담아줄 걸로 예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야당에서 비판이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 실용 외교로 갈 것인가,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주목했었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은 실용 외교, 셔틀 외교의 어떤 복원, 네, 이런 것으로 방점을 확실히 찍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사는 과거사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나갈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상견례 훈훈하게 진행이 됐고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장으로 하면은 네. 쇼가 돌아왔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야당에서 되게 무슨 쇼다, 무슨 정치 쇼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뭐 쇼도.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니까 쇼를 하고 싶은데 쇼를 잘 연출을 못 하겠다. 우리도 뭐 탁현민 같은 사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이게 쇼는 필요하고 쇼는 아무나 하나, 그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되게 잘 연출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전체적 상견례잖아요. 제가 가장 네.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룰라 대통령하고 네. 뭐 어렸을 때 소년공 시절 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진 찍고 나오면서 이렇게 어깨 동무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예, 나왔어요. 저 그 장면 한번 장면이. 볼까요? 유튜브와 레인보우.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저 단체 사진 찍기 전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에서 당신도 소년공 출신, 나도 소년공 출신, 요런 이야기로 한번 대화가 오간 사이잖아요. 오가고 이제 분위기가 좋아진 거죠. 그렇죠. 근데 어깨로 이제 자연스럽게 올리고, 사실 이제 어깨에 손 올리는 거 이거 약간 네. 민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친한 사이 아니면.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굉장히 사진들, 정상회담 사진들 많이 나와 있는데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파한대소하거나 굉장히 환담하거나 이런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좋은 거를 많이 연출도 하고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쇼 능력이 좀 많이 복원됐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쇼는 잘해야 됩니다. 이왕 하는 거는 잘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공감이 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좀 복귀됐다. 예. 그 장면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오늘 요 이야기는 2부에 지금 뭐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 얘기하셨는데 네. 탁현민 비서관 저희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 리모델링 얘기를 좀 하려고 섭외를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뭐 G7 이야기까지 같이 좀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박순봉 기자. 그나저나 당정대가,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여서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 편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요 내용 정리해 보죠. 네, 어제 모여서 합의를 했고요. 이제 왜 하느냐가 중요한데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경기 진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민생 회복을 시켜야 된다, 이런 목적하에 이 예산을 더 편성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거든요.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될 겁니다. 그 의결이 되면은 구체적인 액수 내용 같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 좀 규모를 짚어보면 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뭐였냐면 한 35조 정도는 돼야지 경기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음흠. 근데 1, 2차를 합쳐서 35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난달에 13조 8천억 원을 이미 편성을 했어요. 정부가. 그러면 네. 2차 추경은 한 20조에서 21조 정도, 그러니까 합쳐서 한 35조 정도 되는 그런 규모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어디다 쓰느냐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민생회복지원금이죠. 국민들 관심도 많고요.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긴 하는데 전 국민 보편 지급이냐 아니면 선별 지급이냐 이게 논란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 입장은 선별하자, 그다음에 당 입장은 보편 지급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혼합했어요. 그러니까 보편 지급 일단 모두한테 지급은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보편 지급인데 액수를 사람마다 나눠서 선별적으로 주는 거죠. 이거는 선별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치게 된 거죠. 네. 전 국민한테 기본적으로 15만 원은 다 지급을 하고요. 네. 소득이나 지역에 따라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기본 베이스는 15만 원, 1인당입니다, 여러분. 1인당 15만 원. 그다음에 소득 지역에 따라서도 차등이 돼요? 네, 지역도 차등이 될 텐데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안 나왔고 지금 일단은 소득 따라 달라질 텐데 예를 들어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요런 최대 액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요런 식으로 나눌 걸로 보입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이런 것들이 주어질 텐데 그럼 현금이 아닙니까? 네, 현금은 안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목표 자체가요. 그러니까 저축하라는 게 아니고 사용을 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지급이 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이 쓰이는 곳은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이에요. 이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특히 그 비수도권의 할인폭을 크게 적용해가지고 추가 발행을 할 거거든요. 목표 자체가 지방 살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화폐는 써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서울사랑 상품권이다 이러면은 네. 지금 뭐 한 5% 정도 보통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95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 20% 이렇게 할인폭을 크게 해서 많이 사가지고 또 많이 쓰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용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탕감입니다. 자, 요 부분인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탕감,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건데 어떤 빚, 누구의 어떤 빚입니까? 대표적으로는 코로나19 그때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부채가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빚을 탕감해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리로 빌려줬었죠. 근데 이 금리가 계속 오르고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대응 같은 것들은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니까 정부가 나서서 예산으로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오늘 발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다 어려웠죠. 지금도 어렵고. 근데 허리띠 조여매면서 그 빚을 다 갚았는데 자신은. 근데 지금까지 빚 못 갚고 있었던 사람들의 빚만 탕감해 주는 거는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예. 어떻게 할지 안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논쟁거리예요. 그러니까 예.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게 맞느냐 그러면 누구를 어디까지 해줄 거냐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야당도 반대 입장일 거기 때문에 향후에 안이 발표가 되면은 조금 더 뭐 논란이라든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뭐 야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국민의 입장은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송호석 원내대표 모두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재정을 써가지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 재정 늘리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쓰느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물가가 오르면 어쩌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관계자들 얘기를 쭉 종합해 보니까 우려하는 지점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되는데 국가 채무가 일단 늘어날 수 있다. 이게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쨌든 돈 푸는 거잖아요. 돈을 풀게 되면 물가가 오르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 있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 자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디에다 돈을 쓰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지금의 야당이 여당일 때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건데 역시 네. 같은 선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어느 부분 주목하세요? 일단 부채 탕감 얘기부터 하면은 네. 이게 이제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소상공인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대출을 해줬잖아요. 예. 지금까지 이게 만기가 9월달에 옵니다. 음. 9월달에 이제 큰 덩어리가 오는데 이게 50조 원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자영업자들 상황이 네. 올해 초부터 제가 뭐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0% 이하로 떨어졌어요. 19.7 올해 1월 기준 19.7%고 2달 동안 한 20만 명 폐업하고 이 폐업의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버틸 수가 없다. 지금 몇몇을 빼놓고는 거의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영업 내수 경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추가 경정 예산을 해가지고 이제 지원금을 이제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이미 망가져 버린 자영업자들을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50조 원이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거 네. 다 할 거냐? 이거 지금 캠코 자산관리공사 산하에서 배드뱅크를 많이 처리해본 거기 캠코의 산하에지에 네.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배드뱅크를 설치한다라는 건데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갚은 갚은 사람은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 추경보다 이후에 이거 훨씬 논쟁돼. 왜냐하면 추경은 사실은 이견이 크게 없어요. 네네. 모든 대선 후보들이 다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그 정도로 그리고 공감대가 있었어요. 보수 정당에서도 그렇게 반대한 게 아니니까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또 추경은 사실은 뭐 이 규모, 방식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속도예요. 이게 지금 뭐 이게 뭐 네. 선별이냐 지금 보편이냐 뭐 얼마를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해라 지금 이게 시기를 지금 시기 놓친다. 놓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그거를 정부도 알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지금 복귀하자마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국회도 지금 원구성 이제 마무리하고 본회의 예. 열어가지고 바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 이견은 없을 것 같고 뭐 야당에서도 우려는 하지만은 이거를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발목 잡기 프레임에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봐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경제 뉴스 하나 더 봐야겠는데요. 박순봉 기자. 네. 어제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 설명회라는 걸 가졌죠. 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일단 첫 번째는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이걸 짚었고요. 네. 두 번째는 물가가 지난 4년간에 20% 가까이 상승했다.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했다. 물가도 지난 4년 동안 20% 가까이 상승했다고요? 네. 와. 일단 부동산 얘기부터 짚어보면 한국은행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3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쭉 집값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기간 동안의 서울 집값은 111.2%가 3%가 올랐고 전국 평균은 42.9%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서울 집값이 2.1배 정도 오를 동안에 전국의 평균 집값은 한 40% 정도밖에 안 올랐다라는 거죠. 서울의 집값이 210% 오를 동안 전국 집값은 40% 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2.3% 올랐습니다. 112.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예. 그 원래 서울이 좀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요 도시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수도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나라도 같이 조사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총 7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캐나다 토론토, 호주 시드니, 미국 뉴욕, 영국 런던을 같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도 서울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훨씬 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이나 런던은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더 적게 올랐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그 도시가 베이징이었는데 여기도 49.8% 차이였거든요. 서울하고 전국 평균의 차이는 69.4%입니다. 그러니까 왜 압도적으로 이렇게 커요. 많이 오르냐? 결국 원인을 짚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느니 본 건 크게 세 가지 이유인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의 경제력이 너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비수도권의 경제력하고 격차가 컸다라는 거죠.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수도권이 한 지역 내 총생산이 53%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수도권보다 더 많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물론 많긴 하지만 훨씬 크다, 과반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전국을 수도권 빼고 다 합쳐서 여러분 면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수도권에서 모든 경제력의 53%를 가져간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격차가 심화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택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청년층인데 이 사람들이 다 수도권으로 집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도권의 수요는 늘고 지방의 수요는 감소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의 그 집값이 올랐다라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정부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비수도권은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을 전국적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버린 거죠. 집값이 더 떨어지는군요. 그럼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이렇게 서울하고 지방 간의 격차가 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물가는 그 쭉 짚어 보니까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15.9%가 올랐는데 생활 물가는 19.1%가 올랐어요. 생활 물가라면은 이제 의식주요. 네,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품목을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체감하기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물가 수준이라는 게 OECD 평균이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류는 161, 식료품 156, 주거비는 123.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OECD 평균보다도 한국의 물가 수준, 특히 이제 의식주 같은 이 필수재 물가 수준이 훨씬 높다. 이렇게 조사가 됐던 거죠. 네, 네. 이창용 하는 총재가 어제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기자간담회도 했는데 네. 이런 이제 부동산 문제를 쭉 짚으면서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 그 재정 효율성 면에서는 선택 지원보다는 그러니까 선택 지원이 보편 지원보다는 그 더 효율적이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자, 한은의 간담회 중요했네요. 김주일 평론가 어디 네. 주목하셨어요? 지금 심상치 않아요. 부동산 시장이. 근데 이제 왜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민주당 정권만 되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해. 아,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내각 결정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게 민주당 정권이 잡았으니까 오르겠네? 이런 심리도 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네. 사실은 이제 이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요. 예. 전 세계 주택 시장의 어떤 주기 파동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한 8년에서 10년 사이로 이게 상승과 하락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시장을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실질적으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거는 2016년 한 10월? 네. 7월, 8월, 뭐 10월 요때쯤부터 지표를 보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전 세계에 풀리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냥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정부는 해결책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해결책이 사실은 거꾸로 갔죠. 예. 그러니까 아니 뭐 문재인 정부도 나름대로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제를 좀 강화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출도 조이고 그런데 거래량은 줄었어요. 그런데 호가는 폭등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다른 어느 거보다도 지금 부동산을 지금 사면은 뭐 이제 그거를 부동산을 내가 이번에 집을 못 사면 평생 못 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패닉 바잉도 있겠지만은 그냥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은데. 이게 기대 수익률을 그러면 낮추는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거를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으면은 부동산에 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데 그건 당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건 대출 규제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당장은. 왜 그런 이게 지금 이제 하느니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금리를 우리가 낮추고 싶어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 집값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못 낮춘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지금 정부한테 한 거거든요. 근데 또 안 낮출 수도 없는 게 미국이 계속 금리 인하하잖아요. 지금 밤사이에도 금리 인하하겠다고 또 발표 났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 따라서 우리도 미국 금리를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금리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돈은 계속 경기 부양 위해서 풀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갈 거고 이걸 막아야 하는 상황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출의 양을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쪽에서 네. 정확하게 규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엄청나게 대출이 늘어났거든요. 이제 그거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사람들 꼬리표가 돈에 달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거를 집을 사는데 쓰는지 술을 마시는데 뭐 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대출 규제 쪽으로 정부나 이제 금융 당국도 돌아오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건 출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기대 수익은 높으면은 이거는 매물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출구를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한 또 거부감들이 굉장히 있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 세금 안 건드리겠다고 이미 말까지 해놓은 상황이라서 이게 네. 실수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인을 줬다는 거죠. 예, 세금 안 건드리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러면 사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돼서 사실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상황이다. 일단은 근데 대출 규제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대출을 통한 조정, 세금을 통한 조정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세금은 안 건드리겠다고 이미 대선 기간 동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지금 안 남아 있는 상황. 장관이 아직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풀 수 있는 방안들을 뭘 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갈까요? 예, 벽에 막힌 김용태 개혁안. 예, 국민의힘 얘기군요. 어제 그제 초선, 재선, 3선, 4선 이렇게 선수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 송호선 원내대표가 쭉 선수별로 만난 다음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의미를 봐야 되는데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요구가 뭐였냐면 5가지 개혁안이 있었죠. 뭐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이런 것들 포함해서 5가지였는데 네. 이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 여론조사를 하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건 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은 혁신위에서 논의를 합시다. 이렇게 기구를 넘겨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입장들을 쭉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명분으로 삼는 건 의원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 쭉 만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낸 거잖아요.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쪽 뭐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의원들하고 당신 민심이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직접 물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서로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가 6월 말이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뚜렷한 그 지지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임기가 만료되면서 혁신위가 출범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